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반일의병투쟁에 대해서 이야기할 김강필이라고 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컴퓨터 과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IT 기업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가로서 이제 분석 일을 하고 있는데요. 평소에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좀 있어서 그 남북 역사문화교류협회에서 역사 공부를 좀 같이 하게 됐고, 그런 공부한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느낀 점들, 그리고 그 공부의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책을 이제 같이 서술하는데도 참여를 하고, 또 이렇게 또 강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 방송인데요. 신통방통 우리 역사라고 그 유튜브 이제 역사를 주제로 해서 그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원고도 쓰고 또 편집도 제가 하고 또 이제 직접 제가 출연도 하고 합니다. 1인 3역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좀 검색하셔서 한번 구독해 보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세요. 네? 네, 신통방통 우리 역사. 요즘에는 이제 고구려를 주제로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고구려가 우리 역사에서 대단히 매력적인 나라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방송을 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할 얘기의 그 어떤 목차랄까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반일의병투쟁의 흐름, 주요 흐름, 이렇게 좀 그 연표 형태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처음 이제 반일의병투쟁이 일어나게 된 게 1895년부터인데요.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역사 시간에 배울 때는 뭐 을미의병, 그리고 을사의병, 그리고 정미의병, 이렇게 한 크게 봤을 때 세 시기로 나눠서 이제 단계를, 시기를 구분하고 있죠. 이제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시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각 시기별로 특징이라든지 뭐 조직 현황,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그 흐름들을 보면서 이 반일의병투쟁이 그냥 뭐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 식의 그런 어떤 의병투쟁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인식을 갖기 쉽지만 결코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잠깐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반일의병투쟁 1기, 2기, 3기 이렇게 명명한 거는 제가 그냥 그 임의로 명명을 한 거고요. 이게 뭐 역사적으로 이렇게 뭐 공식적으로 명명된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 기간은 시기 구분은 그렇게 역사적으로 정리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1895년에서 96년까지가 1기인데, 이때의 의병투쟁을 이제 을미의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904년에서 5년, 여기서는 2기인데요. 그리고 1906년에서 1907년 3기, 이렇게 두 시기로 구분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역사 시간에 배울 때는 이 두 시기를 합쳐서 을사의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907년 이제 그 정민년이고 정미 7조약이 강제 체결된 해인데, 1907년부터는 이제 정미의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때는 그것도 두 시기로 나눠서 4기와 5기로 나눠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반일의병투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 1894년에
갑오농민 전쟁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빌미로 해서 청나라 군대도 들어왔고 그리고 일본 군대도 들어왔습니다. 근데 일본 군대가 대대적인 무력을 한반도에 들이밀고 뿐만 아니라 왕궁, 경복궁에까지 습격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는 왕의 집무실까지 들어가서 고종을 총칼로 위협을 해요. 그래서 뭘 하느냐? 잠정합동조간, 그 조일동맹 조약을 강제로 체결하도록 합니다. 이건 왜 체결하느냐? 당시에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조선에서 전쟁의 병참기지로 조선을 이용해야 되겠다, 수단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그 토지를 수용해서 토지를 강탈해서 군사기지로 한다든지, 그리고 인력을 강제로 동원해서 물자를 나르게 한다든지, 식량을 강제로 빼앗는다든지, 전쟁 물자에 쓰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벌이기 위해서 이렇게 그 고종을 협박을 해서 이런 조약들을 강제 체결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조선이 결국 일본의 병참기지로, 그리고 청일 전쟁의 전쟁터로 화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갑오농민 전쟁에서 갑오농민군들이 척외의 구호를 내들고 일본군과 싸웠잖아요. 이제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갑오농민군이 최대의 그 걸림돌이었던 거죠. 그래서 대대적으로 갑오농민군에 대한 학살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갑오농민군의 농민들을 40여만 명에 달하는 대량 학살을 감행합니다. 자, 이런 와중에 그야말로 조선이 반일로 들끓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으로 치닫는데요. 반일 의병 투쟁을 벌이기 위한 내부 역량이 성숙되는 시기가 되는데, 그 가장 선두에서 반일 의병 투쟁의 중심 역량으로 되었던 사람들은 누구냐? 갑오농민군입니다. 갑오농민 전쟁에서 물론 이제 일본군에 의해서 진압당했고 지도부가 잡혀가고 또 처형당하는 그런 사태를 맞이했고, 앞에서 봤듯이 그 많은 희생을 치렀지만 갑오농민 전쟁 이후에도 농민군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고 각지에 흩어져서 농민 무장대를 결성해서 계속적으로 싸움을 벌입니다. 이를테면은 당시 청일전쟁 와중에 평양 전투가 격전지였는데요. 그래서 그 인근 일대에서 일본군이 토지를 약탈해서 군사 병참 기지화하고, 그리고 인력을 강제로 동원해서 전쟁 물자를 나르는 데 동원을 하고,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주변에서 많은 이제 그 희생이 따랐다는 거죠. 여기에 갑오농민군과 그리고 농민들이 합세해서 농민 무장대를 결성을 해서 싸움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뭐 철도, 그다음에 통신, 이런, 그리고 광산 채굴, 그리고 각 개항지를 증설해서 일본인 거류민들이 이제 대거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 치닫게 되는데, 그러면서 조선 사람들이 계속 그 이권을 강탈당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일 감정이 드높아지게 됩니다. 다른 한편 아까 경복궁 습격, 일본군이 경복궁을 습격하면서 이것이 충의 충군 사상에 이제 입각해 있었던 봉건 유생들에게는 하나의 커다란 충격이었던 거죠. 어떻게 감히
왕이 거치하고 있는 왕궁에 함부로 군대를 총칼을 앞세워서 들어가서 왕을 협박할 수 있는지. 그래서 거기에 봉건 유생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일본 놈들을 몰아내야겠다. 이런 싸움을 결심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 봉건 유생들이 그렇게 싸움을 해야 되겠다. 일본 놈들과 싸움을 벌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된 데에는 농민군들이 무장을 들고 싸웠던 점에도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때 그 봉건 유생들이 그 당시에 봉건 유생들을 대표했던 영향력이 컸던 그 유인석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느냐라고 이제 그 물어보는데요. 그 유인석이 세 가지의 길이 있다. 유생들에게는 이 상황에 직면해서 세 가지의 길이 있다. 첫째는 자결하거나 혹은 뭐 어디 그 숨어 살거나, 두 번째는 해외로 망명하거나 해외 유학길에 그 가거나, 아니면은 세 번째로는 의병을 일으켜서 싸우는 것이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길을 제시를 하거든요. 근데 많은 유생들이 의병을 일으켜서 싸움을 선택하는 길에 나섭니다. 이제 그거는 주변을 둘러봤을 때 농민군들이 이렇게 무장을 들고 변변한 어떤 무기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에 나섰다는 것에 자극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반일 의병대가 조직이 되게 되는데요. 크게 봤을 때 이제 대표적으로 두 군데에서 반일 의병대가 1895년에 조직이 되게 됩니다. 하나는 평안도의 상원 일대에서 반일 의병대가 조직이 되게 되는데, 당시 청일 전쟁 이후에 일본군이 이 평안도 지방에 상시적으로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평양 주변의 토지들을 그리고 그 민가의 재산들을 마구 약탈하는 그런 일들을 벌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반일 감정이 높아지게 되었고, 또 여기에서 이제 앞서서 경복궁 그 습격에 대한 어떤 충격과 분노를 받은 유생들이 떨쳐 나서야 되겠다. 그래서 농민군과 그리고 유생들이 결합을 해서 바야흐로 반일 의병대를 조직하는 상황에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원읍을 습격을 하고, 그리고 장수산으로 들어가서 격전을 벌이고, 그리고 덕천 지방으로 이동을 합니다. 다른 한편 경북의 안동에서도 역시 반일 의병대가 조직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관료 출신인 서식이 지휘하에 반일 의병대가 조직이 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뭐 충청 지역에서도 반일 의병대가 조직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와중에 그 바로 이어서 명성황후를 일본인들에 의해서 무참히 학살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일본이 그 당시 조선 정부의 이제 가장 큰 중심 인물이었던 고종과 민비가 자신들의 말에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조선을 식민 지배화하는 데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 나라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죠. 당시로서는 왕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비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비가 거처하고 있는 침실에까지 들어가서 무참히 학살해 버립니다. 이런 만행을 저질러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독립국가의 어떤 이 자주권을 아주 심히 유린하는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경복궁 습격과 함께 봉건 유생들에게는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이었던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를테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일제가 조선의 이 친일에 굴종하는 관리들을 내세워서 단발령을 시행하도록 합니다. 자, 이 단발령은 일제가 조선 사람들이 그동안 이 풍습으로 상투를 틀고 했었던 그런 나름의 어떤 그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훼손시킴으로써 조선 사람들의 길을 꺾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이제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밀어붙였는데 이것이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자신들의 어떤 그 정체성을 건드리는 그런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조선 사람들에게는 어떤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이름으로써 본격적으로 반일 의병대가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요. 1895년 12월에 유인석이 주도해서 충청도 제천 지방에서 반일 의병대가 조직이 되게 되고 그리고 전라도에서는 기유만 유생이 지휘하는 의병대가 조직이 되게 되는데 자, 반일 의병대가 당시 목표로 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공격 목표는 서울이었습니다. 서울을 진격해 들어간다. 그래서 서울을 봉쇄해서 서울이 당시로서는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는 하나의 근거지, 아성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서울을 봉쇄하고 서울에 대한 포위망을 좁혀가는 싸움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가장 이제 그 큰 전투 중에 하나가 충주성 전투인데요. 반일 의병대가 당시에 충주성을 공략하는 데에는 일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충주하면 특히 이제 부산에서 서울로 갈 때 중요한 길목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그 전신선이 충주를 지나가요. 충주를 지나가서 서울로 연결이 되는데요. 전신선을 차단하고 그리고 전력망을 끊어버리면 서울을 봉쇄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래서 이 충주를 일단 점령을 하자. 그렇게 해서 충주를 공격해서 점령을 합니다. 점령을 하고 지켜내 충주성을 지키는 싸움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춘천 경기 지방 그러니까 서울의 북쪽과 그리고 동쪽 그러니까 서울을 이제 에워싸는 거죠. 포위하는 거죠. 포위망을 좁혀가면서 그쪽 지방에 있는 의병대와 연계하면서 결국 어디까지 포위망을 좁혀가느냐? 그러니까 남한산성 바로 서울의 턱 밑이죠. 남한산성까지 진격해 들어가서 남한산성을 공략을 해서 남한산성을 점령합니다. 의병대가 점령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 남한산성이 굉장히 그 군사적인 요충지죠. 예전부터 남한산성은 아주 성의 이 성세가 이 군사 기지로서는 적합한 거였고 그리고 이 시기에 남한산성에는 물론 이제 정부군은 없었지만 무기고의 무기는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기를 많이 확보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남한산성을 점령을 해서 서울로 공략해 들어가려고 하는데 근데 이 남한산성이 일본군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요충지였기 때문에 어쨌든 남한산성을 다시 탈환하려고 일본군도 대대적인 병력을 투입해서 공략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병장 박준영이 변절을 해서 성문을 안에서 열어줘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군이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의병대는 퇴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의병대는 퇴각을 해서 제천 의병대와 함께 다시 여주, 이천, 충주, 가흥 일대에서 이 서울을 봉쇄하기 위해서 이 전신선을 끊는다든지 이제 이런 투쟁을 벌여 나가게 됩니다. 이제 이런 의병대의 활약으로 인해서 당시 그 정부의 통치가 마비되는 상황에 빠져들었고, 그리고 일제가 손쉽게 조선을 먹으려고 했던 그 침략 정책이 많은 차질을 빚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싸움의 와중에서 일본군이 어찌됐든 많은 무력을 동원해서 반일 의병대를 진압하는 데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의병대가 역시 많은 희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고종이 의병장들에게 조칙을 발표해서 의병을 중단할 것을 설교하는 그런 조칙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면서, 그리고 또 이제 선유사도 이제 파견을 해서 이제 회유를 하는 거죠. 의병장들을 회유를 해서 의병 활동을 이제 그만두도록 하는데요. 여기에 많은 의병장들이 이제 고종의 그러한 이제 권유를 받아들여서 의병 활동을 접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는데, 이 중에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고종의 이 의병 투쟁 중단에 대해서 거부하고 계속적으로 의병 투쟁을 벌이는 의병장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인 기류는 의병장들이 의병을 중단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생들에게 많은 영향력이 있었던 유인석 의병장이 중국 동북지방으로 이동해 감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 시기에 의병투쟁은 일단락되는 것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1904년에 이르게 되면 다시 조선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일본이 다시 한판 대결을 하는 전쟁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죠. 그래서 일본이 러일 전쟁을 도발하고 그와 함께 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이 조선의 내정 그리고 조선의 외교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고문 정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에 그 일본군을 이제 동원을 해서 조선 그 내각을 협박을 해서 조선 관리들을 협박을 해서 한일 의정서를 강제적으로 체결을 하게 하는데요. 한일 의정서의 주된 내용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제가 조선에 대한 내정과 외교에 간섭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권리를 일종의 이제 보호라는 명분을 내걸고 규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조선의 어디든지 자신들의 일본의 군사 기지로 삼을 수 있다. 그리고 인력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다. 그리고 물자들도 식량이나 여러 가지 물자들도 마음대로 자신들이 전쟁에 필요하면 갈취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그 권한들을 부여하는 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일 협정서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조선 내각의 각 부서에 고문을 파견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문 정치가 시작되게 되는 거고, 일본인 고문, 그러니까 일본이 지정한 고문이 여러 가지 이제 조언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내정과 외교에 간섭하는 그런 상황에 치닫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부터 다시 반일 의병 투쟁이 다시 불붙기 시작하는데요.
당시에 반일 의병대의 그 조직 현황입니다. 조직 현황을 보시면 조선 팔도의 각 지역에서 의병대가 조직되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의병대의 그 조직 시기 그리고 조직자, 그러니까 그 일종의 이제 의병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 이름이 없는 경우들이 있죠. 이제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평민 출신 의병장들이었습니다. 앞서서 1895년, 96년 시기의 의병장들은 다 유생들이 의병장이었어요. 근데 이 시기에 와서는 평민들이 의병장인 경우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여기서 보면 유인석, 1895년 당시에 유인석은 제천에서 충청도 지역에서 의병을 일으켰는데 이번에는 평안도 지역에서 의병장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동북지방에 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다시 무장을 들고 의병 활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함경도 지방에서는 포수, 그러니까 산에서 산 짐승 사냥을 업으로 삼았던 포수들이 의병 투쟁에 나서게 됩니다. 노랑포수라고 하는 거는 당시 이제 이 포수들이 떡갈나무 잎, 좀 약간 갈색의 떡갈나무 잎을 가지고 옷을 물들여서 일종의 이제 그 사냥할 때 은폐하기 위해서 그런 옷을 입었다고 해서 노랗게 누렇게 보인다고 해서 노랑포수라는 그런 이름을 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와서의 반일 의병 투쟁의 특징으로서는 평민 출신의 의병장들이 등장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 유생들은 의병 활동에서 직접적으로 전투에 참가하거나 뭐 전투 지휘를 할 수 있는 군사 지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경문을 작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병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그런 활동, 그러니까 선동 활동이죠. 그런 활동들을 많이 벌였었는데 이 시기에 와서는 유생뿐만 아니라 평민 출신 의병장들이 직접 경문을 작성하는 특징을 보이게 되는데요. 경문의 내용에서도 일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1895년, 96년의 경문에서는 봉건 유생들이 경문을 작성했기 때문에 일종의 이를테면은 종묘사직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유의 그 봉건 그 교리에 입각해서 경문을 작성했다면은 이 시기에 와서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선의 민중들이 어떻게 그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지 일제로부터 그런 것들이 경문에 낱낱이 폭로되는 그런 내용으로 경문이 작성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경문을 받아든 조선의 민중들이 피부로 와닿는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호소력이 더 강해졌고, 그러므로 인해서 의병에 참가하는 사람들도 더 많아지게 됐던 거죠. 경문의 내용 중에 뭐 대표적으로는 당시 일본이 황무지 개척권을 할애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토지를 약탈하는 수단으로 삼는다든지, 그리고 화폐정리 사업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지방에 여러 이제 화폐들이 통용되고 있었는데 지방 화폐들이, 근데 그것을 다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제 그러면서 파산하는, 그러니까 지방 경제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 치닫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러한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게 되는 거죠. 조선의 민중들이. 그러면서 더욱더 반일 의병 투쟁에 나서게 됐고, 당시 이제 러일 전쟁 와중이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일본군이 작전 수행에 많은 어떤 이 타격을 가하는 그런 활동들, 그리고 전쟁 물자를 나르는 철도 부서를 파괴하거나 저지시키는 활동들을 강하게 벌여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1905년 이제 11월 17일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죠. 이것을 일본은 처음에 이제 비밀에 붙였습니다. 이것을 이제 아무런 합법적인 어떤 그 조약 체결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밀에 붙여야 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황성신문에 주필했던 장지연이 시일야 방성대국이라는 아주 유명한 논설에 그 내용들을 폭로함으로써, 그리고 그 내용들을 여러 다른 언론사들이 이제 받아 써서 기사로 이제 기사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시 이제 조선 민중들에게 알려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제 조선의 민중들이 이제 분노에 휩싸이게 되고 반일투쟁에 떨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조약을 폐기해라, 그리고 외적을 몰아내자, 그리고 오적을 처단하자 등등 하면서 특히 이제 서울 시민들은 거리 시위를 벌이고 학생들은 동맹유학에, 그리고 상인들을 철시하는 그런 이제 반일투쟁에 떨쳐 나서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반일의병투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와서의 그 반일의병대들이 이렇게 조직이 되게 되는데요. 보시면 1904년 5년 무렵에 평민 출신 의병장들이 생겨났었다고 했죠. 이제 그러면서 이 시기에 와서는 더욱더 많은 평민들이, 그리고 그 평민의 어떤 계급 계층의 구성에서도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하는 그런 발전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를테면은 강릉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일진회를 습격을 해서 일진회를 습격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 집단적으로 200여 명이 집단적으로 의병대에 참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충주에서는 광산이죠. 광산의 덕대는 그 광산의 물주와 그 경영 계약을 맺는 거예요. 경영 계약을 맺어서 자기가 이제 경영을 하는 거죠. 광산 경영을 하는 경영자와 또 노동자, 그리고 어떤 데서는 광산의 물주까지도 반일의병투쟁에 함께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본가도 노동자도 다 일제를 몰아내는 반일의병투쟁에 함께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 와서 가장 대표적인 의병대는 정산 반일의병대, 여기서 보시면은 충북 정산 반일의병대가 최대 규모일 경우가 한 1만 명까지 의병대가 조직되게 되는데요. 이 그 충주 반일의병대 내지는 홍주 반일의병대는 이렇게 그 내부 그 조직 지휘 체계도 정연하게 갖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의병장을 보좌하는 중군이라고 하는 보좌도 두고 그 밑에 작전 계획을 담당하는 그리고 지휘관, 그다음에 의병대를 관리하는 지휘관, 그리고 그 밑에는 실질적으로 전투에 임할 전투를 지휘하는 지휘관, 그리고 따로 의병을 모집하는 지휘관, 그 외에 이제 그 전쟁 물자, 그 식량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지휘관, 이렇게 정연한 체계를 갖춘 것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기에 반일의병대의 그 주요한 그 투쟁의 목표는 도시를 해방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주요 도시들이 그 일제 통감부 설치가 되면서 그 일본인들이 대거 들어오게 되고 거류민단이 조직이 되고 그리고 그 각 지방에 일본의 그 군대와, 그러니까 수비대와 경찰대가 배치되는, 그래서 거의 이제 주요 도시들이 일본인들에 의해서 장악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도시들이 일본인들에 의해서 장악되는 것을 막고 일본인들을 이제 쫓아내고 해방하는 그런 활동을 벌이게 되는데요. 홍주성,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홍성이죠. 홍성을 해방하는 그런 투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병대가 주변 지역의 여러 이제 그 일본의 이제 수비대나 경찰대를 습격을 해서 무기를 탈취하고 특히 일본군의 대포까지도 노획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그래서 1906년 5월 19일에 이르면 이제 홍주성을 공략해서 홍주성을 점령을 합니다. 점령을 하고 그리고 한 열흘 가까이 이 홍주성을 지켜냅니다. 지켜내는데 일본군이 대대적인 무력을 동원을 해서 그러니까 홍주성을 이제 공략을 하고 그래서 홍주성 안으로까지 그 일본군이 계속해서 성문에 대한 이제 폭격을 가해서 성문이 파괴돼서 그것을 통해서 일본군이 성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성 안에서 이제 격전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싸움에서 얼마나 의병대가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냐면은 부러진 총 자루가 한 340여 장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 육박전을 치열하게 벌인 거죠. 그래서 총 자루를 가지고 일본군을 내리치는 아주 그런 이제 그 격전을 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어쨌든 군사적인 역량상 일본군의 정규 무력을 당해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의병대는 홍주성에서 퇴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도시를 점령을 하지만, 그러니까 의병대가 도시를 공략해서 도시를 점령했다고 하지만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켜낼 그런 이제 군사 역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와서 이제 택하는 방법이 전법을 바꿔서 산악지대로 들어가서 산악지대에서 기동전을 펼치는 거죠. 그리고 야간 기습전을 통해서 그 도시를 공략하는 그런 작전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대표적으로 활약한 의병장이 신돌석 의병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상, 강원 일대에서 산악지대를 이용해서 활동을 벌였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산악지대를 이제 근거로 해서 활동을 벌인 의병대를 토벌하려고 일제가 많은 무력을 동원을 했지만 이제 기동전과 습격전을 배합한 의병대를 토벌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1907년 무렵에 가게 되면은 1907년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매우 암울한 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해그 밀사 사건을 이제 명분 삼아서 일제가 고종을 이제 강제 퇴위시키고 정미 7조약을 이제 강제로 체결하게 해서 조선의 군대를 해산시켜 버리고 그리고 차관 정치를 실시하는 그런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일제가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는 그런 일이 이제 하나의 그 중요한 싸움의 계기가 됩니다. 1907년 7월 18일에 고종이 일본으로 끌려간다라는 소식이 서울 시민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들이 바로 당일날 7월 18일 날 수천 명이 거리 시위에 나서게 되는데요. 한대열은 그 경복궁 지금의 대한문 앞에서 농성투쟁을 벌이고 다른 일부 대열은 일진회의 그 당시 기관지였던
국민신문사를 이제 습격하는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수천에서 수만 명으로 서울 시민들의 항쟁 대열이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고 그래서 일제 군대와 기마경찰에 대항해서 투석전을 벌이고 그리고 일종의 그 무력 항쟁으로까지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요. 19일 날 서울 시민들이 그 시위대, 여기서 시위대 군인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의 그 수도방위 사령부의 군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황실과 황궁 그리고 서울을 지키는 조선 군대죠. 조선 군대가 그 군대 군인들에게 서울 시민들이 반일투쟁에 동참해라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호소를 해서 그 당시 이제 시위대 군인 한 100여 명이 그 서울 시민의 그 시위 대열에 함께합니다. 함께해서 그 시위대 군인에 의해서 종로 파출소를 습격하고 그리고 이 경찰과 일본 경찰과 맞서서 싸움을 벌이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발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21일까지 계속해서 거리 시위와 농성투쟁을 이어가는데 일부는 결사대를 조직을 해서 이완용의 집을 습격 방어하고 그리고 뭐 일진회라든지 이런 친일파들을 습격 처단하는 그런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군 포병부대도 타격하는 공격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는데 이럼으로써 이런 서울 시민들의 항쟁에 의해서 당시 그 정부의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까지 치닫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역사 기록 몇천여를 보면 이 중앙 정부의 정무가 중지되고 각 그 모든 항구, 그러니까 뭐 개성, 평양, 부산, 뭐 인천 이런 항구가 이제 그 철시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 당시에 서울 시민 수만 명이라고 하면 당시 인구로 대비를 해봤을 때 어마어마한 숫자가 거리 시위에 나왔고 특히나 일본 군대가 그러니까 총칼을 앞세워서 진압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며칠 동안 거리 시위를 벌였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대단한 항쟁을 벌였던 거죠. 자, 이러면서 바로 일주일 뒤, 한 7, 8일 뒤에 조선 군대가 그 일본에 의해서 강제 해산당하는 일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또 하나의 계기로 해서 조선 군대가 그야말로 무장을 들고 싸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당시 그 무장을 해제당한, 그러니까 그 뭐 정부의 조선의 이제 나라가 뭐 돈이 없어서 더 이상 군대를 유지할 재정이 없으니 뭐 군대를 해산한다. 이런 이제 명분을 내걸었던 거죠. 그래서 일부 군인들은 거기에 따라서 무장 해제를 한 군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무장을 해제하지 않은 군인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당시 그 조선 시위대 제1연대 1대대의 그 박성환이라고 하는 대대장이 자결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항거해서 조선군대 해산에 항거해서 자결을 하는데,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시위대 군인들이 항거하게 되는데 일본군과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그 성 안에 이제 조선 시위대 병영이 있었고요. 그 병영 안에서 일부는 무장 해제된 이제 조선 군인, 그리고 무장 해제 아직 안 한 이제 군인들, 이렇게 해서 있는데, 그 대대장의 이제 자결을 계기로 해서 일본군과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남대문과 서소문을 결국 이제 성을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일본군이 성루에 올라가서 기관총으로 조선 군인들을 향해서 사격을 가하는, 그래서 격전이 벌어지는 그런 전투 상황에서 일본군의 방어선을 뚫고 시위대가 이제 빠져나오게 됩니다. 빠져나와서 이 시위대가 주변에서 무장 항쟁을 벌이고, 이들이 바로 이제 반일 의병대로 합류하기도 하고, 또 그 자체가 반일 의병대 조직으로 전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러니까 8월 2일이죠. 8월 2일에 이 소식이 이제 지방에 알려지게 됩니다. 지방에는 이제 진위대라고 해서 지방에 이제 군대가, 정규군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방의 진위대도 일제가 해산하려고 했는데, 그 소식이 알려지면서 진위대 역시 이 무장항쟁에 나서서 반일 의병대로 합류하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와서의 반일 의병대는 조선의 정규군이 참여하는 반일 의병투쟁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급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전국 각지에서,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나라 주요 지역을 꼽아보면, 그러니까 군 단위나 뭐 이렇게 꼽으면은 한 200여 개, 300여 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병대가 조직된 지역이 300여 개 소나 됩니다. 그러니까 의병대가 조직되지 않은 지방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지역이 다 반일 의병 투쟁에 나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의병장의 직업 분포도 보시면은 뭐 포수, 광부, 뭐 서기, 그다음에 상인,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보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전국적인 규모의, 그리고 전민족적인, 그러니까 계급 계층을 망라한 전민족적인 항쟁, 그러니까 전민항쟁이죠. 전민항쟁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와서 보시면은 그 군인들이, 정규군, 그러니까 근대적인 군대의 그 훈련을 받은 정규군이 합류하게 됨으로써 군사 편제도 근대적인 군사 편제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익숙한 뭐 중대, 소대, 분대, 이런 이제 군사 편제를 갖추게 되고요. 그리고 그 무기도 이제 개선하게 돼서 화승총이 그 전에는 다 화승총이었는데, 그 화승총도 그나마 화승총으로 무장한 의병대가 의병 수가 많지는 않았어요. 전체 의병의 한 30-40%가 되나 마나 한 정도가 화승총을 가지게 되고, 그 외에는 거의 뭐 낫을 들거나 거의 맨손이었다고 봐도 무방한 그런 것이었는데, 이때에 와서는 뭐 그래도 맨손으로 싸우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무기가 많이 개선되게 됐고, 그러니까 화승총에서 뇌관식으로 개조를 해서 그렇게 무기도 개선하게 되고, 총, 탄알, 그 다음에 포, 이런 것들도 자체 제작을 하는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보시면은 익숙한 이름인데요, 안중근이라고 하는 이름도 보시게 됩니다. 그 안중근 하면은 처음에 이제 그 애국 개몽 운동에 앞장선 이제 선구자적인 인물이었는데, 이 시기에 와서는 과감하게 무장 항쟁으로 나서는 그런 길로 들어서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병 투쟁이 최고조에 달하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1908년에 이르러서 최고조에 달하고, 그 시기에 의병대에 참가한 인원이 대략 한 7만여 명에 가까운 규모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8년에 한 해의 그 전투 횟수가
1451회의 전투를 벌이게 된 거죠. 보시면은 한 7만여 명이라고 하면 이들이 따로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기라고 해봐야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맨손으로 싸워야 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의병대에 당시 7만여 명이나 함께 했다는 것은, 이거는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지 않나 싶은 전민항쟁의 모습을 띄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 반일 의병대가 연합을 해서 서울을 진격해 들어가는 서울 진공 작전을 수행을 하고, 그래서 이들의 최종 목적은 일제 통감부를 없애겠다. 그리고 각종 이제까지 일제와 맺어진 강제 조약들을 다 파기하겠다. 그야말로 조선에서 일제를 완전히 몰아내겠다. 이런 목표를 내걸고 싸움을 벌였던 거죠. 그러니까 의병대가 그냥 조그마한 지역에서 그냥 즉흥적으로 싸운 게 아니라 정말 그야말로 이 땅에서, 조선에서 일제를 완전히 몰아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과감한 목표를 내걸고 싸움에 나섰다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물적으로나 군사 기술적으로나 열세일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대대적인 무력을 동원해서 일본이 한일 합병 조약을 강제로 체결하는 그런 상황에 치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910년대에 오게 되면 결국 일제의 완전한 식민지로 조선이 전락되게 되는데요. 이때에도 어쨌든 반일 의병대는 지속적으로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그런데 1909년에 일제가 대대적으로 군대를 투입을 해서 반일 의병대에 대한 대대적인 진압 작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남한 토벌 작전이라고, 혹시 이제 귀에 익숙한 그런 것일 텐데요. 특히 이제 삼남 지역, 그러니까 조선 한반도의 남부 지역 일대를 초토화 작전이죠. 그러니까 마을과 마을들을 일종의 바둑판, 격자 모양으로 해서 아예 마을들을 싹쓸이 해버리는 겁니다. 집 불태워버리고, 조금이라도 뭔가 힘께나 쓸만한 장정들이 있다 싶은 데에는 그냥 다 마을을 불태워버리고, 그런 이제 대량 학살을 벌이고, 그런 초토화 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1909년 한 9월 가을 무렵에. 그래서 반일 의병대가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국내에서는 도저히 활동을 벌이기가 힘든 상황이어서 해외로, 만주로 이렇게 이동해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 황해도, 평안도, 그리고 지금의 북강원도죠. 북강원도, 그리고 함경도 일대, 홍범도 반일 의병대, 이런 의병대들은 계속해서 싸움을 벌여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10년에서부터 1914년까지의 반일 의병 투쟁을 이제 벌였지만, 안타깝게도 의병대가 이렇게 만주로 이동하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치닫게 되는데, 반일 의병 투쟁이 이후에 독립군 투쟁으로, 독립군 운동으로
발전해 나가는 초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1908년 무렵에 그 연해주 일대에서 유인석, 이범륜, 안중근, 최재형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독립군을 형성하는 조직 활동을 벌이는 그런 것에 그 의병장들이죠. 의병장들이 나서게 되고요. 그리고 홍범도 반일의병대 같은 경우는 의병대 자체가 이후에는 독립군 부대로 전환하는 그런 형태로 계승 발전되는 그런 것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민족주의 계열이죠. 민족주의 계열의 신민회 등이 신흥무관학교와 같은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는 데 일정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일제와는 어떠한 다른 길이 없다. 일제와는 정말 무장을 들고 한판 대결을 벌여야지 끝 결단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반일의병대 싸움을 통해서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그 무장항쟁을 벌여야 된다라고 하는, 무장을 들고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노선을 제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반일 의병 투쟁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반일 의병 투쟁이 우리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반일 의병 투쟁은 조선 사람들의 민족적 자존감이 얼마나 강한지를 이제 보여주었다. 일본이 대대적으로 군대를 동원하고 경찰 무력을 동원해서 갖은 탄압을 자행하고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뭐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거의 뭐 마을을 완전 초토화시키는 그런 일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군사적인 어떤 군사기술적인 역량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근대적인 그 이 정규 무력과 뭐 화승총이나 낫, 창, 칼 이런 것으로 무장한 농민군 주력이 반일의병대의 주력이 농민군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농민군과의 싸움이 대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그러니까 1895년부터 시작해서 1914년까지 거의 뭐 한 20여 년 가까이 그렇게 무장 항쟁을 벌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1908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절정 시기에 와서는 각계각층, 전국 각지에서 무장을 들고 싸움을 벌였다. 이거는 도저히 그 뭐 세계사회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민족이 남의 어떤 지배하에서 어떤 굴종적인 삶을 살는 그런 것을 허락하거나 그것을 용납하는 그런 민족이 아니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반일의병 투쟁에서 확인하게 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과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뭐 의병 투쟁의 그러니까 의병대의 활동은 뭐 그 있었고 또 그 기계는 알아주겠으나 과연 얼마나 일제가 그 조선을 침략하는 과정에 얼마나 타격을 받았을까? 반일의병 투쟁을 통해서 얼마나 타격을 받았을까? 그런 이제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그 냉정하게 역사적인 평가를 해본다면 당시 그러니까 일본의 역사가들 속에서 평가를 좀 참고를 해보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본 역사가의 하나의 평가를 좀 제시를 해봅니다. 해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일본군이 정규 군대, 근대적인 정규 군대가 근대적인 정규 무력이 아닌 의병과 싸워서 고립되었다. 그거를 이제 실토를 하는 거죠. 그 역사적인 사실 그 자체는 그 1대1로 싸워서 이 근대적인 훈련을 받은 정규 무력과 그렇지 않은 일반 이제 그 민중들의 민간 무력과 싸워서 고립되었다라고 실토하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일본으로서는 조선을 침략하고 조선을 자기들의 지배지로 삼는 데서 얼마나 이 의병투쟁이 많은 차질을 빚게 했는가, 그런 것들을 좀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시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식량, 특히 쌀을 일본이 이제 많이 약탈을 해갔는데 1907년 무렵에 75만 6천 석을 이제 약탈해 갔는데요. 그런데 1908년 9년 무렵에 더 어떻게 보면 당시 조선이 일본의 어떤 그 지배력이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약화되지 않았잖아요. 1908년과 1909년이 1907년에 비하면. 그런데 쌀을 약탈해 간 이 양을 보면 오히려 10만 석이 줄었어요. 그만큼 어려웠던 거죠. 빼앗아 가는데 어려움이 따랐다는 거죠. 그거는 정말 이렇게 반일 의병대의 투쟁, 무장 항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당시 일제가 군청, 군수를 이제 앞세워서 조선에 대한 통치를 강화하려고 했으나 그것도 여의치 않았어요. 군청 파괴해버리고 친일적인 군수가 있으면 처단해버리고 이런 일들을 반일의병대가 벌였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도저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도저히 이제 일제가 조선을 뭐 제대로 지배할 수 없겠다. 이제 그래서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강압적인 포갑 무력을 써서야지만이 조선을 그나마 지배할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랬고요. 그리고 독립군으로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것은 우리가 남의 나라의 지배를 허락하지 않는 민족으로서의 자부심, 이런 것들을 반일 의병 투쟁에서 우리가 다시금 느끼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시대적인 상황에서 보시면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뭐가 남의 나라의 눈치를 보고 남의 나라의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보시면 나토에 가서 미국의 앞잡이 노릇이나 하고 이렇게 살 민족이 아니고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시금 우리가 깨닫고 정말 우리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전 민족적인 싸움을 벌여왔던 민족이다라는 것을 자부심을 얘기를 하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